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심광부님, 전번을 주셨다고요? 전화를 좀 하지 그랬느냐고 하시는 거죠? 종대님이니까 김종대 의원님, 영길이니까 아마 송영길 대표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식사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안 해서, 아이고, 가만히 있어. 엊그저께 이 전화가 하나 온 게 있는데 이 전화를 제가 요즘에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면 좀 절차가 좀 복잡한데 그것 때문에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예, 제가 문자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라첼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러셀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라첼이라고 읽는 게 맞겠습니다. 라첼님. 김용 증인 구속영장도 기각이네요. 다행입니다. 사실 김용 부원장 증인, 그러니까 이우종 씨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에 제가 상당히 좀 걱정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쪽이 사실은 걱정이 됐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네요. 다행입니다. 예. 자, 다행입니다.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자, 스테판 스카우트 마인드셋님 들어오셨네요. 네, 바질 호킨스님 오셨습니다. 영예의리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나는 나님도 오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순서는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죠. 지금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치명적인 하자가 드러났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윤석열과 꽤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법원 내부에서는 보수 수구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크게 재판에 관한 문제가 없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고만고만한 내용들밖에 없어요. 성폭행 가해자가 갑자기 감형을 받았다는 등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균용 판사가 그냥 전권으로 그냥 형을 깎아줬다는 등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자, 제가 찾아낸 자료는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언론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고 진짜 문제가 될 만한 판례들은 보도하지 않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는요,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현재 연수원 16기죠. 서울대 출신인데 부산중앙고를 졸업했습니다. 원래 고향은 경남 함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경남 하만이라기보다 경남 하반이 고향이라기보다 그냥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의 고향이 경남 하만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서는요, 우리법연구원이 국제인권법연구원 이런 것만 시비를 걸었습니다만 사실 진짜 언론의 진짜 사법부의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이 민판연이에요. 민사판례연구회. 여기가요,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불립니다. 민판연 소속이어야지 대법관이 될 수 있고 민판연 소속이어야지 출세한다 라고 하는데 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하나회라고 불립니다. 역대 대법원장 한두 명만 빼고 거의 대부분 민판연 출신이었습니다. 한때 민판연 선후배가 대법원장을 주거니 받거니 한 적도 많고요. 지금도 대법관의 절반 이상이 민판연을 거쳐왔던 사람입니다. 주로 서울에서 계속 근무를 했고요. 지방은 대전 지법, 대전 고법한 게 거의 유일합니다. 광주 고법도 가기는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데 한 30년 판사 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서울에서만 보냈습니다. 보통 판사를 하면 지방에 여러 번 갔다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 그렇게 지방 근무가 많지 않나요. 일본 게이오대에서 연수를 합니다. 일본 게이오대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예. 조선 침략을 가장 열정적으로 진행했던 데가 게이오대 출신 그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자면 조선 침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거기 가서 굳이 연수를 했네요. 아, 친일파냐?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친일파의 법원, 사법부의 기득권 세력이다 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한마디로 귀족 판사입니다. 귀족 판사인데 친일 판사예요. 친일 귀족 판사 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절대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윤석열과 가깝다는 얘기도 하죠. 근데 윤석열과 가까운 둘째치고 문제는 70억 원에 달하는 재산입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법원 이 재산 등록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훨씬 많은 양, 상위권을 한 거의 독식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등록한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은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등록에 빠뜨린 예를 들어서 비상장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빠져 있어요. 글쎄, 비상장 주식이 빠졌다? 근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아니,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비상장 주식은 그러면 재산 아닌가? 아니, 김남국은 코인 등록 안 했다고 국회의원에서 쫓겨날 판인데 이균용은 주식을 등록 안 했는데 이게 왜 몰랐다고 넘어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남국 가지고 의원 솔직히 뭘 잘못했는데 코인 했다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코인 등록 안 했다고 그걸 문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는 주식을 등록 안 했는데 이게 상관없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저 박용진 의원한테 분명히 경고합니다. 얘 안 잡아뜨리면 네가 죽을 줄 알아. 김남국 코인 했다고, 코인 등록 안 했다고, 지랄을 했는데, 그런데 이균용 40억대에 달하는, 아니 수십억대에 달하는 비상장 주식 이거 등록 안 한 거를 그냥 넘어간다. 이게 판사로서의 부적격한 상황이다, 사정이다라고 네가 찝고 넘어가지 않으면 박용진 네가 죽는 줄 알아. 진짜 나쁜 놈이죠. 예. 아니, 김남국은 코인 등록 안 했다고 죽일 듯이 설치더니 왜? 이거는 왜 봐주는데? 그렇죠? 자, 한편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 글쎄. 자, 이게 과연 진짜 무색무취인지 한번 봅시다.
윤석열과 가까워.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든 이런 건 잘 없어요. 하지만 윤석열과 가까워. 재산 많아. 그 다음에 주로 서울에서 근무했어. 그런데 정치적 발언을 안 해. 그럼 뭡니까? 뒤로 호박씨 까는 놈이란 거지. 겉으로 드러나는 데서 입 다물고 있는지 몰라도 돌아서서 지들끼리 있으면 무슨 소리를 할 줄 모르는 뒤로 호박씨 까는 놈이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절대 대법원장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 분명하죠. 자, 다음. 이 사람이 뭐 어디 썼다는 뭐 신문인가 어딘가 기고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법관은 적어도 자유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의 추구에 있어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이게 뭔 말이죠? 자유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아니다라고 끝나면 모르겠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이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뭔 말이에요? 자유수호 운운하고 중용이 미덕이 아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된다. 앞뒤가 전혀 안 맞죠. 예, 뭐라는 겁니까, 이 사람? 예?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예. 예. 자,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모든 법관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그것을 보호하고 실행해야 하며 법관으로서 독립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정부나 정당에도 맞서야 한다. 아니,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한다는 거하고 법관의 독립성이라는 얘기하고는 사실 다른 주제예요. 이거를 한 문장에 우겨 넣으면 안 돼요. 그죠? 자, 위에 거는 보면은 법관은 자유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가 하여튼 자유수호에 있어서는 극단주의가 악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수호를 위해서는 극단적이어도 된다. 자유수호라는 핑계로 일배짓해도 된다. 이 말이죠. 예? 자유수호를 위해서 핵무기 가져도 된다. 이 말이죠. 자유수호를 위해서 김일성 때려 죽이러 가자. 이것도 되죠. 자유수호를 위해서 야당 때려잡자라는 말도 되죠. 예. 얘가 그래서 뭐다? 되게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일배새끼야. 그래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래. 이런 그러니까 극단주의를 옹호하죠. 그러다 갑자기 말이 확 바뀌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이 더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대. 뭐 하자는 거야? 뭔 말 하자는 거야? 자유수호를 위해서는 극단적일 필요도 있다. 중용이 덕이 아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져야 돼. 뭔데? 일신 우일신 왜 갑자기 나오는데? 중용은 미덕이 아니다 했다 갑자기 일신 우일신이 왜 나오냐고. 그죠? 예. 문장은 하나인데 내용은 뭐? 두 가지 이상이 들어있죠. 그 밑에 거도 보세요. 법의 지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법관의 독립성 얘기를 해요. 전혀 다른 얘기 두 개를 섞어 놓은 거죠. 뭐라는 겁니까? 예,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문장을 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법관의 독립 운운하지만 뒤돌아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일단 문장은 하나인데 주제가 3개, 4개씩 막 되잖아요.
그죠? 이거 뭐다? 무슨 신념이나 생각이 있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신념도 없고 생각도 별로 없는데 그럴싸한 문장으로 그냥 하여튼 그럴싸한 문장으로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글 잘 썼어요 라는 식의 그런 공치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자유수호, 극단주의는 악이 아니고 중용은 미덕이 아니다. 이런 신념을 가져라 해놓고서는 갑자기 자기 확신을 통해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뭔데 이거? 주제가 갑자기 붕 튀죠. 여기도 보세요.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고 두려움이나 편견 없이 보호해야 하고 근데 법관으로서의 독립을 침해? 이건 딱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신념에 따져가지고 그 자기 신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럴싸한 좋은 말들을 끼워 맞춰가지고 그냥 기고하라니까 원고 하나 쓰라니까 이렇게 막 한 거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좀 자, 좋아. 여기까지는 그래 보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뭐야? 서울대 법대까지 나오고 판사를 30년씩까지 했다는 사람이 문장이 이게 뭐냐? 도대체 글을 뭐 이렇게 썼어? 라고 할 수준이고 도대체 이 사람은 기득권자, 가진 자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놈들이고 단 한 번도 약자의 편에 서본 적이 없구나. 뻔히 드러났죠. 심지어 친일파네, 귀족 친일파네 라는 그런 판단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 우리 시각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 자 지금부터 이 사람의 판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균용이 지금까지 내린 과거의 판결을 제가 한번 뒤집어 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판결들이 있느냐. 주로 보니까 저작권 관련 판결이 많아요. 특허권 같은 판결도 많아요. 민감한 사건은 잘 안 맞습니다. 근데 일단 맡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맡은 거겠죠. 시간을 끌다가 적당히 다른 곳으로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교조 법의 노조 사건 같은 경우에 선고 기일까지 잡아놓고 다시 변론 제기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되게 황당한 판결도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이 절단된 것은 중상해가 아니다 라는 그런 판결을 내린 바도 있더라고요. 새끼 손가락이 절단된 게 왜 중상해가 아니고 그게 불구가 아니죠?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뭐 좀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다툼이 있는 와중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뭅니다. 근데 손가락 마디 하나가 잘라져 버렸네. 자, 이거 중대한 중대한 상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상해가 아니라 그냥 상해로 판결이 납니다. 왜? 손가락 마디 하나 없어졌다고 해서 중상해는 아니다. 왜? 그 정도로는 불구가 되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중상해가 아닌가요? 네? 손가락이 잘라졌는데 중상해가 아니에요? 손가락 마디 하나면은 뭐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한 것은 아니나 솔직히 손가락 하나 없는 거 남 눈에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체의 일부분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신체의 일부분이 사라졌으면 이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 하더라도 불구인 건 명백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새끼손가락 하나 가지고 중상해 아니야. 이런 판결을 내렸더라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야, 푸른 숲길님, 네 손가락도 잘라봐라. 조수님, 특허권, 저작권이면 뒷돈 챙길 수 있는 곳. 그렇겠네요. 예. 근데 꽤 의심스러운 판결이 많아요. 이게 저작권 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지 싶은 부분이 좀 많아요.
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취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제가 오늘 발견해낸 황당 판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또 황당 판례 또 있습니다. 자, 짝퉁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이 있었어요. 짝퉁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을 짝퉁 판매 때문에 손해를 본 피해자 오리지널 업체가 고소를 합니다. 야, 책임져! 니네 회사에서 말이야, 내 상표를 위조한 짝퉁을 팔았어! 책임져! 재판을 이 이균용 판사가 담당합니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유, 오픈몰 판 운영자가 뭘 알았겠어. 짝퉁인지 모르고 팔았겠지. 그래서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때 짝퉁 판매로 손해를 본 오리지널 업체는 우리나라 이 등산 그 용품 업체 K2입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쇼핑몰 꽤 유명한 대형 업체였어요. 과연 몰랐을까요? 글쎄, 저는 중소규모의 쇼핑몰도 아니고 대형 쇼핑몰이 온라인 쇼핑몰이면 짝퉁인지 아닌지 정도쯤은 알 수 있다고 보고요. 어느 수준이 되면은 이건 짝퉁이야 라는 거를 감별도 해내요. 뭐 바본 줄 알아봐. 짝퉁을 감별해내는 시스템 없이 운영했다? 그건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여튼 짝퉁을 파는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은 책임이 없다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김동그리님, 돈 받아 처먹었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리올님, 실방은 잘 참여 못하지만 항상 듣고 계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어스님 오셨네요. 에두라님 오셨습니다. 자, 홍재환님, 나쁜 사람이네요. 저희 자식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자, 근데 여기까지는 황당한 수준에서 끝나죠. 손가락 마디 하나 잘라졌다고 에이 불구는 아니지. 참, 되게 열받는다. 그죠? 들으니까 되게 열받는다. 그죠? 저는 이 판결을 보는데 뭐 이래 이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판결, 아니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왜 몰라? 알지. 근데 알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몰랐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책임이 없다. 이 판결도 되게 황당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황당한 판결. 이제부터는 진짜 열받는 판결. 자, 사법농단 항소심을 이균용 판사가 맡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3명에 대한 사건, 이 3명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 부장판사 이균용은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사건 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 이 사건이 뭐냐면요. 정운호 게이트 2016년 이때 있었습니다. 정운호라는 사람이 최유정 판사라고 있습니다. 최유정 판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 변호사죠. 변호사가 된 최유정 변호사. 이 사람 판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뭐라 해야 돼요?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처벌을 다 빠져나가요. 요래저래. 그러면서 최유정 판사가 이렇게 저렇게 다른 판사들한테 전관 예우를 받았다니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몇몇 판사들이 돈을 주고 받았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게 검찰에 걸려가지고 수사를 받아요. 자, 그러니까 당시 양승태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야,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한번 봐볼래?
라고 하면서 당시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를 열람합니다. 그러니까 훔쳐본 거지, 일종의.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다 법원에 보고를 해요. 법원행정처에 보고를 해요. 윗선에. 자,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그렇게 보고를 했다? 검찰 요놈들이 다음에는 또 누구를 수사하려고 그래? 판사 누구가 또 걸렸어? 라는 식으로 이걸 사전에 알아보려고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이거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데 이걸 누가 했다? 판사들이 했다고 합니다. 현직 판사들이. 현직 판사들이 모두 재판에 넘어갔는데 다 무죄가 난 거야.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신광열이라든지 뭐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전부 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이에요. 지들끼리 끼리끼리 해먹은 거죠. 자, 여하튼 이게 무죄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무죄예요? 판사가 자기 사건도 아니고 남의 사건, 영장 판사가 받아온 사건 관련 서류를 지들이 이렇게 훔쳐봐가지고 훔쳐본 내용을 대법원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이래도 판사가 이래도 됩니까? 이거 사실상 사건에 개입한 거잖아.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사건에 개입한 거잖아. 이래도 돼요? 안 되죠. 이 사람 탄핵당해야 되죠. 이균열 부장판사부터 탄핵당해야 되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이균열이라는 사람한테 이 재판을 맡기면 안 됐어요. 왜?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이 이균열이라는 사람이 뭐 어떻게 했느냐. 당시 사법농단 사건이 처음 벌어졌을 때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가지고 대법원장의 입장이 뭐냐라고 입장 표명을 요구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이 이균열 당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이었는데 에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그 법원 전산망에 올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게시판에 올리지 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법농단 사건 이게 그 사법행정권을 남용해가지고 판사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건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재판을 쪼물락거린 거 이게 사법농단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당연히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하다못해 대법원장이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일반 평판사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균열이 나서서 에이 그런 거 하지 마!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균용 서울 남부지방법원장은 지난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 의결사항을 코트넷에 올리면 안 된다고 해서 판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판사회의 의결사항인데 코트넷, 법원 다른 데도 아니고 일반 대중들이 모두 보는 것을 공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리겠다는데 그것도 올리지 말라 그랬어. 이게 판사로서 자격이 있어요? 없죠. 근데 이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을 재판을 맡았어. 이게 되는 겁니까? 야, 개판이다, 그죠? 자, 이제부터 열 좀 받으시죠. 앞에 거는 좀 황당했어. 그리고 더 앞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이런 얘기만 들을 때도 약간 쟤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었고 황당한 판결을 보면서 야, 얘 또라이 아니야? 라고 했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뭐 이런 적폐예요, 이거는. 또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군 줄 아세요? 이 사람은요, 구은수라는 사람입니다. 구은수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예, 구은수는요, 과거 서울경찰청장이었습니다. 김남기 농민 아시죠? 김남기 농민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진압작전을 지휘한 사람입니다. 김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입니다. 백남기 사망 사건의 책임자죠.
이 사람의 항소심 재판을 이 이균용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는 나왔는데 벌금이 나왔습니다. 벌금 1,000만 원. 서울고법형사 7부 이균용 부장판사는 오늘 구전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직사살수에 두개골 골정 등으로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목숨값이 1,000만 원이랍니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제가 알기로는 이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서 처벌을 받은 거의 유일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1,000만 원이래. 백남기의 목숨값이 1,000만 원인 겁니다. 그나마 1심에서 무죄 났는데 2심에서 유죄 났다고 우리는 다행이다라고 그랬어. 근데 1,000만 원이라뇨.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 1,000만 원이라뇨. 자, 원래 이 사람 원래 좀 판결이 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다 라고 뻐기면서 술 취해가지고 싸움이 났어. 그래서 상대방을 밀어서 숨지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징역 2년 나왔습니다. 담당 판사가 누구? 서울고법 형사 7부 부장판사 이균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술 먹고 티격태격 싸우다 팍 밀쳤는데 넘어져서 돌아가신 거. 이건 정말 글쎄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을 벌이면 안 되죠. 하지만 뭐 밀쳤는데 때린 것도 아니고 밀쳤는데 이 사람이 뒤로 넘어져서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자, 과실치사인데 자, 이 사람은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죽으라고 물대포를 직사살수를 했는데 이게 1,000만 원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서민은 정말 술 먹다가 티격태격 싸우다가 밀쳤는데 그래서 사람이 정말 아무런 고의가 없잖아요. 누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지만 물대포는요, 세게 쏘면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세게 쐈어. 그 노인을 머리를 향해서 쐈어. 사람이 어디까지 튕겨가는 거 보셨죠, 여러분? 백남기 농민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보셨죠? 그 생생한 장면. 예. 근데 그건 1,000만 원이고 이거는 징역 2년? 서민은 술 먹다 실수한 것, 그런 것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징역 2년. 예, 제가 볼 때는 징역 2년, 어쨌거나 아무리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으면 징역 2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요. 그게 맞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맞아요. 하지만 백남기 농민 사망에 벌금 1,000만 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죠? 자, 이런 판사가 대법원장을 한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지켜줄 수 있을까요? 자, 김영환님, 함무라비 법전이 옳았네. 그럼요. 열받아.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가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신 분들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변론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변론을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자, 지금도 보면은 검찰이 좀 하는 짓하고 지금하고 비슷한 건데 그 당시에 검찰이 뭐라고 억지를 썼느냐면 민변 변호사들이 이 간첩 사건 피의자들한테 피고인한테
허위로 진술하라고 이렇게 그 허위 진술을 부추겼다 라면서 이 담당 변호사, 민변 변호사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웃기지 마. 어느 변호사가 피고인한테 거짓 증언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경우가 어딨어? 그런 증거도 없잖아. 징계 못합니다. 라고 징계를 거부를 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법무부가 징계를 강행해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피해를 본 변호사, 민변 변호사 2명이 법무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요. 근데 그 소송을 각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누가 했다? 이균용 판사. 보세요. 민변 변호사 2명 법무부 징계 개시 불복한 소송 2심에서 패소. 민변 변협 징계위원회의 이의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자, 이거 보실까요? 이거는 서울중앙지법은 그 2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면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장경우 변호사 등 변호사들이 간첩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를 했대. 아니, 어느 변호사가 강요를 합니까? 김 변호사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의 변론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검사들은 지들한테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 변호사가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변호사들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때는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하지만 변호사협회는 두 변호사의 행위는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의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 신청을 거부했다. 자, 그러자 법무부에 검찰이 이의 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 징계 의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 변호사 징계는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민변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 이 사람들이 간첩 사건, 세월호 사건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피고인들을 협박했다. 택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징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변호사협회에서 야, 그건 무슨 택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법무부가 확 나서가지고 야, 이거 징계해야 돼. 징계 개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호사들이 야, 니들이 왜 거기 끼어? 라고 하면서 징계 개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냅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잘라버렸다고? 이균용. 검찰 편이지, 이 사람은. 대놓고. 대놓고 검찰 편인 겁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상지대, 그 원주 상지대 아십니까? 이 원주 상지대가 사실 옛날에는 비리 사학으로 유명했어요. 그 김문기라는 사람이 그 이사장이었는데 이 김문기라는 사람이 사실상 이 비리 사학을 유지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자, 이 김문기 재단을 내쫓고 사실상 내쫓고 새롭게 이제 그 재단이 구성이 되죠. 이사회랑 다시 싹 구성이 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김문기 쪽에서 자기 아들을 상지대 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교육부에서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해서 이사 승인을 거부를 해버려요. 그랬는데 상지대 김문기 측에서 교육부의 이사 승인 거부는 위법하다면서 소송을 냅니다. 그때 이 비리재단에 손을 들어준 게 누구였다고? 이균용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2부 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김문기 전 이사장의 차남이자 상지학원 이사인 김모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 취임 승인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니까 비리 재단이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누가? 이균용이. 자, 제가 판례 한 4개 하고요. 뭐 황당 판례 2개, 분노스러운 판례 4개,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과거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 사람의 주변 프로필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균용 이 사람 대법원장을 해도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겠죠. 전 함견님 진짜 가지가지 다 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자,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윤석열은 꼭 이런 사람들하고 친한 거죠.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제가 준비한 2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3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